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트네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의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국어인 우크라이나어로 심리학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건 역시 제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소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의식적으로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구별하고 분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기본 감정은 7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류에 따라 4가지, 10가지 또는 7가지로 나뉘기도 합니다. 즉, 저는 7가지 기본 감정이 있는 분류를 사용합니다. 감정이란 무엇이며 감정과 정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서는 더 단순한 동물에게도 있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분노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본능적인 수준의 정서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도 기쁨을 느끼고 기쁨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의식적일 때 우리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7가지 기본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제 영상에서 이것들을 언급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분노, 수치심, 죄책감, 기쁨, 슬픔, 그리고 흥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흥미를 놀라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감정은 단 2가지 뿐이지만 흥미나 놀라움은 플러스 플로의 의미도 마이너스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긍정적인 감정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7살아이는 이미 자신의 감정과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감성 지능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아동발달 심리에 관심이 없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대부분은 마치 롤러를 타는 법을 배우듯이 어디로 이끌리든 어디서 넘어지든 그대로 양육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즉흥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구별할 줄 모릅니다. 성숙하고 의식 있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느꼈는지, 누구에게 느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감정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벽에 종이 쪽지를 걸어두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쪽지에는 마커로 이 7가지 기본 감정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벽으로 가서 자신의 상태에 가장 잘 맞는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의식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2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제가 의식 성장의 길에서 해결해 보라고 제안하는 2번째 과제는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매슬로우의 피라미드, 즉 매슬로우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감정의 단계는 안전, 음식,
물, 그리고 수면과 같은 생리적 필요입니다. 두 번째 단계, 즉 매슬로우의 피라미드에서의 두 번째 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정과 승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권력과 통제입니다. 그리고 필요의 정점은 자기 실현입니다. 그리고 더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인식하며 현재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 두려움, 분노,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면 그 순간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한 후에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면 다음 단계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언가를 하거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여러분은 7가지 기본 감정 중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매슬로우의 피라미드에 있는 5단계 중 어떤 욕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종종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더 의식적으로 변할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불편한 질문을 심리치료사나 심리학자가 대신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능력은 점차 사람 안에서 형성되며 마치 심리치료사의 이미지를 내면화하여 스스로에게 심리치료 수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역시 매우 불쾌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피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하면서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함정 속을 헤매는 미로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치료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정말 멋진 도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불편한 질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충족하지 못한 욕구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내가 나중에 내 선택과 결정에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말할 때 그 동기, 충동, 혹은 내가 그렇게 하거나 말하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꼭 해줘야만 하는가?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자원을 기대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희생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또 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돌려주길 기대하지만 그 사람은 돌려주지 않는다. 아마도 아주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 에너지를 쏟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돌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즉,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 즉,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질문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몇 가지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관찰자 기법입니다. 즉,
더 의식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관찰자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즉, 이것은 완전히 내면의 관찰자는 아니고 여러분이 자신으로부터 분리해서 상상하는 또 다른 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자, 즉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지만 곁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논쟁을 시작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긴장을 가져다 준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논쟁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어떤 욕구가 있는가? 어쩌면 나는 옳고 싶어서일까? 어쩌면 나는 더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일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 경쟁이 필요한 걸까? 또는 예를 들어 이 관찰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며 이렇게 알려줍니다. 봐, 지금 너를 갈등으로 유도하고 있어. 지금 너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조종하고 있어. 봐, 지금 너를 동정심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거기에 휘둘리지 마. 즉,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 마치 바깥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듯이,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그러면서도 누군가와 혹은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는 정말 멋진 기술로 상황에 따라 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이프 핵이 있어요. 이미 제 영상들 중 몇몇에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계를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절대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개인 리스트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여러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되고, 나를 때리면 안 되며, 나를 조종하거나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비판하거나 내 가치를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건설적인 비판이 있다, 건강한 비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런 건설적인 비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대인관계, 특히 가까운 관계,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커플이나 다양한 커플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판이 사실상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작아지게 만든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비판이 많아진다면 그 비판은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판을 세 가지 선택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이면에는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그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대체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는 요청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니다. 만약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나 대신 그 일을 해주거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도 되는지 또는 그 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그 일이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블랙리스트는 누구도 여러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적어서 항상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있는 컴퓨터 책상 근처에 두고 이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특정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리스트에 있는 어떤 요소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한 번에 여러분의 말을 듣고 반복할 필요 없이 더 이상 경계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의식 확장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제안합니다.